여로 모파상 1. 열차는 칸에서부터 만원이었다.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승객들은 서로 알게 되었다. 타라스콩을 지날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지요. 승객들은 2년 전부터 가끔 나타나 여행자의 목숨을 빼앗는 저 이해할 수 없고 불가사의한 살인범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각기 추측해보며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다. 여자들은 문 앞에 벼랑간 사나이의 얼굴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몸을 떨며 창밖의 어두운 밤을 내다보았다. 승객들은 악한을 만났던 끔찍한 이야기, 급행열차에서 미치광이와 마주 앉았던 이야기, 수상한 사람 앞에 앉아 몇 시간을 보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제각기 위신을 세울 만한 이야기가 한 가지씩 있었다. 누구나 아슬아슬한 순간에 놀라운 용감성과 기지를 발휘하여 악한을 때려 눕히고 목을 졸랐다는 것이다. 해마다 겨울을 남프랑스 지방에서 보내는 의사가 자기 차례가 되어 모험담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나는 이런 일로 담력을 시험해 볼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어느 부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눈물겨운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 여인은 나의 치료를 받던 환자였는데 지금은 죽고 없습니다. 마리 바라노브 백작 부인이라는 러시아 여인이었습니다. 키가 아주 크고 미인이었지요. 러시아 여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오똑한 코, 섬세한 입술,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파르스름한 회색빛 두 눈, 무뚝뚝할 정도로 쌀쌀한 우아함. 러시아 여성들에게는 심술궂은 듯 하면서도 매혹적인, 거만하면서도 정다운, 사나우면서도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여기에 프랑스인은 완전히 매혹당했지요. 내가 러시아 여인들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혈통과 골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몇 해 전부터 의사는 그 여인이 폐병에 걸린 것을 알고는 남프랑스로 가도록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여인은 완강히 고집을 부리며 페테르부르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지난 가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한 의사는 남편을 설득했지요. 남편은 부인에게 즉시 망통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인은 기차를 타고 착칸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시중 드는 사람들은 다른 칸에 탔습니다. 여인은 좀 쓸쓸하게 문에 기대어 스쳐가는 들판과 촌락들을 바라보았어요. 여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주 외로운 신세라고 느꼈습니다. 자식도 친척도 없고 남편 하나뿐인데 그의 사랑도 꺼져버려서 병든 하인을 병원에 보내듯 자기를 세상 끝에 던져버리면서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지요. 정차할 때마다 하인 이반이 주인 마님을 찾아와 불편한 점이 없나 확인했지요. 그는 오래전부터 있던 하인으로 복종밖에는 몰랐어요. 주인 마님이 어떤 분부를 해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열차는 전속력으로 달렸지요. 여인은 신경이 극도로 흥분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문득 마지막 떠나던 순간 남편이 주고 간 돈을 세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것은 프랑스 금화였습니다. 여인은 조그만 주머니를 열고 무릎 위에 그 반짝이는 금화들을 쏟아놓았어요. 그런데 벼랑간 한 줄기 찬바람이 얼굴에 휘몰아쳤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마리 백작 부인은 황급히 쇼를 벗어서 옷 위에 늘린 돈을 덮고 기다렸어요. 몇 초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남자 한 사람이 나타났지요. 그는 모자도 쓰지 않고 잠옷바람이었는데 손에는 상처를 입고 숨을 헐떡였어요. 그는 문을 다시 잡고 의자에 앉더니 빛나는 시선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피가 흐르는 손목을 손수건으로 싸맸죠. 젊은 부인은 무서워 기절할 것만 같았어요. 저 남자는 자기가 돈을 세는 걸 보고 자기를 죽이고 돈을 빼앗으러 온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지요. 숨이 차서 얼굴을 실룩거리며 여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그는 당장 달려들 것만 같았어요.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부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인은 입을 열 수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고 귀가 윙윙거렸어요.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부인, 저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인은 그래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무릎을 오므린 탓에 돈이 홈통에서 물이 넘쳐 흐르듯 양탄자 위에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서 돈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몸을 굽혀 그것을 주었어요. 여인은 ը떨결에 벌떡 일어나서 돈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려고 쏜살같이 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여인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아차리고는 달려가서 두 팔로 그녀를 껴안고 강제로 자리에 앉힌 다음 그녀의 손목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나쁜 놈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렇게 돈을 주어서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한데 저는 부인께서 도와주고 국경을 넘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어쩔 수 없이 죽게 될 인간입니다. 더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1시간 후에 러시아의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1시간 20분 후에는 러시아 제국의 국경을 넘게 됩니다. 부인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 저는 살인범도 아니고 강도도 아닙니다. 불명예스러운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더는 드릴 말씀이 없군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의자 밑으로 들어간 금화까지 긁어 모았고 멀리 굴러간 동전도 빠짐없이 찾아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그만 가죽 주머니가 다시 가득 찾아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여인에게 돌려주고는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 다 꼼짝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아직도 무수함의 넋을 잃고 입을 다문 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차츰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로 말하면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꼿꼿이 앉아 있었는데 죽은 사람처럼 안색이 창백했어요. 때때로 여인은 갑작스럽게 남자 쪽을 바라보다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자는 30살가량이 되었는데 아주 미남이었고 귀족인 것 같았습니다. 기차는 날카로운 기적을 울리며 어둠 속을 달렸지요. 때로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느려지더니 기적을 몇 번 울리고는 벼랑간 섰습니다. 이반이 분부를 드리려고 문가에 나타났지요. 마리 백작 부인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낯선 동행인을 생각해 보고는 하인에게 급한 의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반, 이젠 필요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요. 하인은 어이가 없어서 눈을 크게 뜨고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만 마님,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올 것 없어. 생각이 달라졌어. 러시아에 남아있어요. 자, 여기 돌아갈 차비가 있어요. 당신 모자와 외투는 날 죽으려. 늙은 하인은 어리둥절해서 모자와 외투를 벗어내 주었지요. 그는 주인 마님의 걷잡을 수 없는 변덕과 돌변하는 성미에는 익숙했기 때문에 언제나 아무 말 없이 복종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습니다. 기차는 다시 출발해서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하여 마리 백작 부인은 동행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선생을 위해서 한 일들이에요. 선생이 제 하인 이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이나 어떤 말이라도 해서는 안 돼요. 낯선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기차가 다시 멈췄습니다. 제복을 입은 관리들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백작 부인은 그들에게 증명서를 내보이고는 구석에 앉은 사나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인 이반입니다. 여기 여권이 있어요.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밤새껏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기차는 독일 정거장에 멈췄습니다. 낯선 사나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약속을 깨 죄송합니다만 저 때문에 하인을 잃으셨으니 제가 대신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부인은 쌀쌀하게 말했습니다. 가서 하녀를 불러다 주세요. 그는 하녀가 탄 칸을 향해 사라졌습니다. 어느 정거장 식당에 들어갔을 때 부인은 멀리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망통에 도착했습니다. 2. 의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하루는 진찰실에서 환자들을 보는데 키 큰 청년들이 들어서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마리 바라노브 백작 부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저를 알지 못해도
저는 그분 남편의 친구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부인은 가망이 없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자 청년은 갑자기 흐느껴 울며 일어서더니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나는 백작 부인에게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부인의 건강에 대해 묻더라고 알려주었지요. 부인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를 전부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요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녀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만나게 되지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말은 걸지 않아요. 여인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틀림없이 창문 밑에 있을 거예요. 여인이 소파에서 일어나 창으로 가서 커튼을 젖히는데 보니 정말 나를 보러 왔던 사람이 길가 의자에 앉아 저택 쪽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우리가 보는 것을 눈치채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 번도 돌아다 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내가 목격한 것은 놀랍고도 비통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의 말없는 사랑이었어요. 그 남자의 사랑이란 구원받은 짐승이 감사한 마음에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려는 그러한 사랑이었죠. 그는 내가 부인의 병세를 잘 파악하리라 생각하고 매일 찾아와서 부인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나날이 더 창백하고 파리해진 모습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괴롭게 눈물을 흘렸어요. 부인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과 말을 주고받은 적은 단 한 번밖에 없는데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같이 생각되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치게 되면 여인은 매력있고 은근한 미소로 인사를 보냈어요. 나는 그 여인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듯 가망 없다는 것을 여인 자신도 알았건만 그 여인이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그토록 모든 것을 바치려는 헌신, 시인과 같은 열정, 존경과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의 처지가 그러나 여인은 끝내 영광 속에서 살고자 필사적으로 그 남자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이름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말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기이한 우정에 금이 가고 말아요. 우리들은 서로 모르고 지내야만 해요. 남자로 말하면 그도 마찬가지로 돈키호테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전혀 여인에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저 열차 안에서 한 약속, 절대로 말을 걸지 않겠다는 터무니없는 약속을 끝내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인은 오랜 기간을 두고 차츰 쇠약해졌는데 종종 소파에서 일어나 창으로 가서 커튼을 살짝 젖히고 창 밑에 그가 있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가 여전히 꼼짝 않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여인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인은 어느 날 아침 10시쯤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저택에서 나오는데 청년이 정신 나간 것 같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벌써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 입회하에 잠깐만 보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의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체를 이어둔 앞에 가더니 청년은 여인의 손을 잡고 끝없이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고는 미친 사람처럼 나가버렸습니다. 의사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가 이렇게 말을 이었다. 자, 이것이 내가 아는 철도 사건 중 가장 기이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란 야릇한 미치광이들의 틀림없지요. 한 여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두 사람은 선생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나 여인은 울음이 북받쳐 더는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일동을 여인을 진정시키려고 화제를 돌렸다. 그래서 그녀가 하려던 말은 아무도 듣지 못하고 말았다.